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뭐 반갑게 인사는 했지만 얼마나 당황하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어제 집에 이렇게 혼자 좀 일찍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진동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저희 집이 경기도 남양주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틀어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이 그대로 늦춰졌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일주일 왜 늦어? 그냥 보고 끝내야 되는데 라고 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야 잘됐다. 내가 사실 요거 조금 부족했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 더 있으면 이것도 정리하고 요것도 정리하고 완벽하게 수능 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그 누구도 나에게 불행을 줄 수는 없다. 불행은 내가 선택할 뿐이다. 여러 가지 있는 상황 중에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후자 쪽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찬스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기간 동안 다른 과목 그렇게 많이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세계사는 완벽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완쌤이, 이 EBSI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강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 믿으시고요. 저도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같이 가보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라는 바로 그 파트 어디입니까? 각국사 파트죠. 그래서 한 2강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한 3, 4분 정도 분량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사, 인도사, 서아시아사, 여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요거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강의 필기노트 가져주시고요. 바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사실 알고 있으면 각국사 파트는 너무나 쉬운데요. 이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갖고 있지만 나오는 것은 너무나 뻔하게 나온다는 거 제가 많이들 강조드렸던 것이죠. 자, 일본사 하면 우리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노래방 갔을 때 우리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쭈뼛쭈뼛. 야, 너 노래해? 노래해? 나 노래해? 나 노래해? 그래, 네가 노래해. 넌 참 가무가 뛰어난 애야. 가무가 뛰어난 애야. 이게 일본사 끝이잖아요. 그래서 나 해? 나 노래해? 넌 참 가무가 뛰어난 애야.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이 친구들은 잠시 뒤에 살펴보시고요. 먼저 나라 시대입니다. 나라 시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가 어딥니까? 나라입니다. 요걸 조금 다르게 물어보면 헤이조쿄라고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요걸 헤이안이랑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헤이안은 헤이안 시대잖아요. 헷갈릴 게 없죠. 헤이조쿄 나오면 그냥 나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로는 뭐 일본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사기, 그 다음에 만엽집 이런 거 있었고,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요, 바로 어디입니까? 견당사를 파견했다. 견당사, 견신라사를 파견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은 당나라였죠. 당나라와의 교류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다이사라는 사찰을 건립했다. 이게 나라 시대입니다. 8세기죠. 정확히는 710년부터 794년까지인데 그 연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한 8세기 거의 전체를 이 나라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8세기 말에 등장했던 게 바로 헤이안 시대입니다. 헤이안 시대 때는 수도 어디였습니까? 교토라고 해도 되고요. 헤이안쿄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이제 귀족과 호족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게 돼요. 한 10세기를 전후하면서 무사들이 고용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요 막부 시대가 열리죠. 쉽게 말해서 군인 정권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헤이안 시대가 나온다라면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국풍문화. 국풍문화. 그래서 일본의 그 문자인, 고대 문자인 가나, 그 다음에 일본 그들의 고유 시가 와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요거 겐지 이야기. 소설이라고 했었죠.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견당사가 폐지되었다라는 거. 견당사가 폐지되었다는 거. 이게 어디랑 많이 대비됩니까? 그렇죠. 나라 시대랑 견당사, 견신라사 파견, 그 다음에 견당사 폐지. 요 파트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다가 12세기에 막부 시대가 열려요.
자, 막부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 일본의 일왕,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천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약해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해요. 그럼 실질적인 지배자는 누굽니까? 바로 쇼군이죠. 이 쇼군은 지금으로 치자면 그냥 군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에 의해서 거의 수백 년, 한 700년 정도, 700여 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바로 그 시대를 막부 시대라고 하고요. 이 막부 시대는 크게 보면 세 시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무가 뛰어난 애들이야. 그거 기억나시죠?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가 각각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뭐 동아시아사랑 이렇게 뭐 연관해서 어렵게 공부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이게 사실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 제가 적어드리겠지만 이걸로 지금까지 물어본 사례는 별로 없고요. 보통 가마쿠라 막부가 나온다라면 12세기에서 14세기 초에 이제까지가 이 가마쿠라 막부인데 이때 누가 들어옵니까? 13세기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들 누가 있습니까? 골골골 몽골이 있죠. 특히 몽골이 세웠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원이란 나라. 이 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의 자체적으로 소멸하다시피 했던 게 가마쿠라 막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죠. 몽골의 침입 과정에서 항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때 이제 고려와 원나라의 여몽연합군이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 공격해 오게 되죠. 그 공격을 받았던 게 가마쿠라 막부라고요. 그런데 이때 마침 태풍이 불어요. 근데 그걸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석한다? 이거 신이 보내준 거다. 신풍이다. 이 신풍을 뭐라고도 하고요. 가미카제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되었던 거. 자, 그러다가 14세기에 등장했던 막부가 바로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자, 여러분, 무로마치 막부가 시험 문제 나온다. 뭐밖에 없습니까? 미음. 기억나십니까? 미음. 명. 무로마치. 감합. 명과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일종의 제한무역인 감합무역이 해결졌다. 시험 문제 거의 이것만 나와요. 여러분 세계사, 수능 세계사에서 무로마치 막부의 감합무역 말고는 지금까지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여러분 시험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명, 무로마치, 감합, 미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카가 다가오지라는 사람이 세웠고요. 그냥 뭐 이러면 살짝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감합무역을 어디 사이에서 했다? 명과의 사이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일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막부에서 단독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이 막부 17세기 초에 등장했었던 어떤 막부요? 에도 막부가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에도 막부는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일단 중앙 집권적 봉건제가 행해졌다고 했었죠. 용어로는 무슨 체제요? 막번 체제입니다. 막번 체제. 여기서 막이라는 것은 쇼군의 직할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쇼군의 부하였었던 다이묘들에게 좀 떨어져 있는 지역, 그 직할지를 제외한 지역을 맡겨버려요. 우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막부와 다이묘들이 다스렸던 번을 합쳐서 이건 막번 체제라고 하는데 그들이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네 정기적으로 나한테 와서 너네 충성 허락받아 라고 하는 거겠죠? 바로 그 제도 상킨 고타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킨 고타이제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 가운데서 돈도 많이 쓰겠죠? 뭐 숙소도 잡아야 될 것이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역마다 뭐가 성장하게 됩니까? 상공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에도 막부 시대 때 성장했었던 상공인들이 있는데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조닌이 있습니다. 도시상공업자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돈 좀 벌었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 뭐 하죠? 그렇죠. 새로운 문화를 향유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합니까? 조닌 문화라고 하고요. 뭐 가부키나 우키우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서 누가 들어옵니까? 유독 이들은 쇄국 정책을 펴요. 뭐 조선과는 통신사로 교류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랑 거의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만큼은 네덜란드랑만큼은 무역을 허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문화를 난학이라고 합니다. 뭐 의학과 천문 또는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고유의
학문이 발전하게 되니 우린 그것을 국학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끌었었던 바로 에도 막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미일 화친 조약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개항되고요. 1854년입니다. 자, 미일 화친 조약에 의해서 최국 대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죠. 그리고 나서 이 무역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858년도에 미일수호 통상조약입니다. 특히 여러분 일본사는요, 이 앞에 뭐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요것도 있겠지만 요 근현대사 파트가 최근에는 출제 경향이 좀 높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개항구에 추가 개항이 있고요. 취해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협정관세를 맺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자, 이러한 조약을 메운 당사자는 누굽니까? 일본의 당사자는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자, 군사 정부였었던 그 에도 막부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 입장에서 화가 났겠어요. 정통성이 부족한 니네를 우리가 믿어줬는데 이렇게 어떻게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 라고 하면서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막부 타도 운동의 결과물로 나왔었던 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왕정 복고죠. 그래서 막번 체제였던 요 번을 폐지해버리고요. 현을 설치합니다. 근대적 개혁의 등장하게 됩니다. 문명개화론도 있었고요. 의무교육제도 있었습니다. 신분제도 폐지했고요.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사절단도 파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국강병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편제도, 철도제도, 징병제, 근대적 회사나 공장 등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내적 개혁을 가져간 일본은 그 이후 팽창적인 병책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의 오키나와죠. 류구를 편입시키고요.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을 개항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89년도에 일본 제국헌법이라는 헌법이 나왔었다라는 거. 일본 입장에서 그 천황의 권한을 거의 절대화시키면서 일반 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요 교육치고는요, 여러분 1890년에 제정됩니다. 군국주의 교육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모습이 있었고요. 1894년부터 95년까지는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이게 무슨 조약 맺습니까? 시모노세키 조약 맺죠. 자, 그리고 러일전쟁. 러일전쟁 언제죠? 1904년에서 1905년. 여기서 둘 다 일본이 승리합니다. 자, 러일전쟁의 결과로 맺어졌던 게 포츠머스 조약이고요. 이 포츠머스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을사늑약이 강요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 이후 일본은 더욱더 확장 일변도죠. 19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41년도에는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다가 1945년에 패망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특히 근현대사의 이 연표적인 정리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진짜요, 여러분 제가요 이 배가 너무 고파서요. 지금 이 고기 뷔페집을 가면요 진짜 전부 다 구워버릴 것 같아요. 그냥 마구 구워버릴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인도사입니다. 뭐 한다? 마쿠 굽타. 더 이상 구울 게 없습니다. 그럼 뭐라도 구워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무라도 구워야 되겠죠? 무라도 구울까? 기억나십니까? 마쿠 굽타. 더 이상 구울 게 없어요? 무라도 구울까? 이거 기억나시죠? 마쿠, 굽타, 무라도 구울까? 여기 마우리아 왕조, 쿠션 왕조, 굽타 왕조, 무굴 왕조 이렇게 이어집니다. BC 4세기경입니다. 인도에서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건국자는 찬다라 굽타였고요. 전성기는 아소카킹입니다. 아소카는 시옷에 방점을 좀 찍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교를 포교하는데 상자부 불교를 포교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돌기둥을 세우는데 그것을 석주라는 돌기둥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산치대탑을 건립했다. 소카왕과 연결됩니다. 마우리아 왕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쿠션 왕조 등장합니다. 쿠션 왕조는 1세기에 등장하는데요. 전성기의 왕으로는 카니슈카 킹이 있었죠. 카니슈카 왕. 대승불교였었고요. 이때 간다라 양식이 등장합니다. 간다라 양식과 함께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불상이 제작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션 왕조. 그 다음에 아마 요거까지 나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지도상의 문제가 나온다면 요게 인도 지도잖아요. 인도 지도에서 요게 인더스강이고 요게 겐지스강 아닙니까? 아까 있었던 마우리아 왕조나 여기 있는 굽타 왕조는요, 요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이 전부 다 들어가요, 영역 안에. 그런데 유독 이 쿠션 왕조에서는 어디가 빠진다? 이 겐지스 지역이 빠지고요.
요 지역만 들어갑니다. 인더스강 유역만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뭐니 해도 인도사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면 굽타 왕조 아니면 무굴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는요. 크게 4개적인 거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건국자는 찬드라굽타 1세. 요게 이제 마우리아 왕조의 찬드라굽타랑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 굽타 왕조는 4세기에서 6세기까지 가는데요. 이 에프탈의 침입으로 6세기 멸망하고요. 여기다 하나 더. 이슬람의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슬람교는 7세기에 등장합니다. 6세기에 멸망했다고요. 특히 굽타 왕조는 힌두교 만우법전으로 대표되는 힌두교가 이때 정착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스크리트 문화. 산스크리트는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샤쿤탈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이렇게 어려운데요. 샤쿤탈라 정도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굽타 양식으로 아잔타 석굴과 엘로라 석굴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영의 개념이라든가 무한대에 대한 개념, 이 굽타 왕조 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간에 델리 술탄 왕조도 있었고요. 이제 막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인도에 상당한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16세기경 바브르에 의해서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그게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은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슬람의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제국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인물이 나온다면 악바르라고 예전에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북인도 통일했고요. 그는 거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슬람교가 했었던 이 종교적인 정책 뭐 있었습니까? 지지야. 일종의 종교세를 내면 너네 우리 종교 강요하지 않을게 라는 거 있었는데 야 종교가 다르다고 왜 세금을 내? 그거 없애버려. 지지야까지 폐지시켜버리죠.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아우랑제부는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요. 영토 많이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지야를 부활시켰는데 이 지지야 부활이 시크교도와 이 힌두교들에 의해서 반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저항을 받게 되었었다라는 거. 하나 더. 자, 무굴 제국에 나온다라면 바로 타지마할 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올여름 거기 가서 여러분에게 응원 영상도 띄워드렸는데요. 자, 이 타지마할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요 악바르랑 이 아우랑제부 사이에 있는 샤자한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타지마할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인도사에서는 우리 현대사 쪽으로 가자면 뭐 있습니까? 로레트법이 있습니다. 이 인도를 점령했었던 나라,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영국이 있었죠. 자, 이 영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던 인도는요,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지원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이 기존의 약속과 다르게 전쟁이 끝나자 로레트법이라는 법, 롤러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을 만들면서 더 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치 정책을 더 강화시키자 간디와 네루 등의 인물은 저항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대명사죠. 소금 행진 같은 거 유명하고요. 그에 비해서 간디와는 성격이 좀 달랐던 네루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네루는요 무장 투쟁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도 독립동맹 등을 만들었고 이런 게 이제 모평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죠.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1935년 자치를 허용받게 되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아시아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사. 서아시아사의 뭐니 해도 시작은 아케메네스 왕조 아니겠습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아시리아 같은 나라가 서아시아를 이제 통일했었는데 가혹한 정책으로 인해서 금방 망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아시아를 재통일합니다. 자, 아시리아를 보고 나서 배웠던 것이 이 민족에 대해서 관대했고요. 무엇보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오면 바로 요거 조로아스터교. 단독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불을 숭배했기 때문에 배화교라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선악에 대한 대결, 그다음에 최후 심판, 구원자, 메시아로 대표될 수 있겠죠. 자, 이들의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나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의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모평 중에서도 이 다리우스 1세가 나왔죠. 진시황과 함께 나왔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리우스 1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건설했고요. 도량형 통일, 화폐 통일했습니다. 중앙집권자 통치 강화하면서 각 속주에 총독을 파견하는데요. 그 총독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 총독을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하는데 왕의 귀, 왕의 눈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갔던 길, 왕의 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참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이후 쇠퇴했었고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BC 4세기경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왕조 중에서는 14세기에 등장했었던 티무르 왕조, 16세기경의 사파비 왕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티무르 왕조 너무나 유명해요. 티무르 왕조 올해 여러분 요거 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티무르랑 사파비 올해 좀 눈여겨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티무르는요 몽골 제국의 부흥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었고요. 동서무역을 한때 독점하기도 했었죠.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이슬람에다가 페르시아에다가 튀르크 계열이었기 때문에 튀르크에다가 중국 문화까지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문화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여기 파트 요거 봐주셔야 되겠죠. 티무르 사마르칸트, 수도가 사마르칸트였다. 티무르 사마르칸트. 사파비 이스파한, 이 수도 이름으로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잘 나가던 이 티무르가 명나라 원정중 병사하게 되자 그 이후 급속히 쇠락되면서 우즈베크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었고요. 이 사파비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요 페르시아 국가 부흥을 내걸었었죠. 그러면서 국교는요 시아파 이슬람교입니다. 이 사파비 왕조가 지금의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은 지금도 시아파가 좀 이렇게 더 많다라고 했었죠. 뭐 비단을 국영 산업으로 한다고 했었고요. 아프간종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 거의 마지막 주제에 가까운데요. 오스만, 여러분 올해 오스만 정말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정확히는 1299년 13세기 말에 등장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성장했었던 이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요 14세기경 되면서 발칸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 나가게 되고요. 발칸은 지금의 이제 그리스 있는 바로 그 지역이겠죠.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의 정책 지도자를 뜻하는 술탄이라는 칭호를 이미 받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경 메흐메트 2세에서 1000년 넘게 로마의 문화유산을 지켜오고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무엇으로 바꿔버리죠?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16세기에 여러분 요거 잘 봐주세요. 셀림 1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셀림 1세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생각보다 이슬람 요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꼭 좀 잘 봐주세요. 술탄 칼리푸제를 정립시켰습니다. 정교 일치를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었다라는 거. 그 이집트 지역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전성기였었던 누구? 술레이만 1세 때 헝가리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교황과 에스파냐 연합부대를 격파해버리죠. 그 유명한 해전 프레베자 해전이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몇 세기경이에요? 16세기경에 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였었다? 오스만이었었다. 그렇지만 그 오스만은 그 이후 이 술레이만 1세가 죽고 나서요. 레판토 해전에서 에스파냐한테 지게 되면서 그 이후 쇠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쇠퇴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우리도 좀 개혁 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탄지마트입니다. 은혜개혁, 군대, 교육, 행정에 대한 개혁을 실시했었고요. 이러한 탄지마트가 헌법으로 만들어졌던 게 바로 이 미드하트 헌법이죠. 내각 책임제 를 실시했었고요. 그렇지만 보수파의 반발과 열강의 간섭, 거기에다가 이제 러튀 전쟁이라는 전쟁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전체 정치가 부활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청년 장교들이 일어납니다. 청년 튀르크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헌법 부활했었고요. 그러면서 개혁이 결과를 얻게 되죠. 여성의 지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교육과 언론 개혁이 나타났었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동맹국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패전하게 되면서 그 이후 터키 공화국, 특히 이 터키에서 유명한 사람 바로 이 인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강에서 우리 못 나누었었던 얘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BS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